2차 세계대전에서 최신 무기와 기술을 앞세워 승승장구했던 독일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 천재지변 2. 자금 부족 3. 스파이 4. 장난꾸러기. 놀라지 마십시오. 정답은 4번 장난꾸러기입니다. (1939년 11월) 노르웨이 오슬로 주재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이었던 헥터 보예스 중령은 발신인이 익명의 어느 독일 과학자로 되어 있는 의문의 우편물을 발견하게 된다. 겉봉을 뜯어 내용물을 확인한 헥터 중령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봉투 안에는 독일의 신무기 개발 프로젝트와 병력 현황 그리고 독일의 영국 공격 계획 등이 자세히 적힌 문서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문서를 보낸 익명의 과학자는 이러한 요청을 했는데 If you receive this mail, change the opening lines of the BBC late night broadcast to Hello, this is London on November 20th. 헥터 중령은 이것이 심상치 않은 문서임을 직감하고 Get this to SIS immediately. Yes, sir. 문서를 본국의 비밀 정보국 SIS로 보낸다. SIS는 헥터 중령이 오슬로에서 보내온 일명 오슬로 문서를 놓고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I don't know we should believe it or not. This is too good to be true. I'm sure it's planned by the Germans. 진위 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SIS 요원들은 오슬로 문서에 대해 독일이 영국을 교란시키기 위해 일부러 흘린 함정이라고 결론 내렸다. Then I will discard this report. 결국 오슬로 문서는 폐기 처분 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때 갑자기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한 남자. That's not planned by the Germans. That's a top secret that can determine the outcome of the war. 그는 오슬로 문서의 정보들을 믿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Why in the world nobody's listening to me? 그것은 그가 레지날드 존스였기 때문이었다. 23세의 나이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으며 천재 과학자로 유명세를 탔던 레지날드 존스. 그는 28세던 1939년 당시 해군 장관이었던 윈스턴 처칠에 의해 영국 비밀정보국 SIS로 스카우트돼 SIS 요원이 됐다. 하지만 SIS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SIS 요원이 된 천재 과학자 레지날드 존스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가 심각한 장난꾸러기였기 때문이었다. 매사에 호기심 많고 장난기가 넘쳤던 레지날드 존스는 SIS 사람들을 상대로 숱하게 장난을 쳤고 때문에 그의 주장을 무시했던 것이다. 하지만 레지날드 존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The information on the radar and electronic system of the Germans are very detailed and specific. It can be written by non-specialists. Someone wrote it for us to help us risking his own life. 레지날드 존스는 오슬로 문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이며 기어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레지날드 존스가 SIS의 영웅으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 오슬로 문서에 기록된 독일의 영국 공격 계획이 전부 다 맞아떨어지면서 레지날드 존스의 주장대로 오슬로 문서가 진짜임이 증명됐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오슬로 문서는 독일의 수학자 겸 물리학자인 페르디난트 마이어가 독일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작성한 것이었다. 결국 SIS에서 골칫덩이로 손가락질을 받았던 레지날드 존스가 자칫하면 폐기 처분되고 말았을 결정적인 정보를 지켜냈던 것이다. 후에 오슬로 문서는 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뒤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데, 레지날드 존스의 장난기 뒤에 숨겨진 천재성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어느 날 레지날드 존스는 다리를 다쳐 물리치료를 받게 된다. 그런데 Hey, let me borrow this. What for? To pull a prank on the Germans. 그는 독일을 상대로 장난을 치겠다며 전파 치료기를 가져가는데, 얼마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레지날드 존스의 장난 때문에 영국 시내를 공격하기 위해 포탄을 싣고 날아온 독일의 폭격기가 엉뚱하게도 허벌판에 포탄을 떨어뜨린 것이다. 대체 레지날드 존스는 어떤 장난을 쳤던 것일까?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깜깜한 밤에도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공격할 수 있었다. 폭격기에 전파 탐지기를 달아 전파로 위치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레지날드 존스는 병원에서 빌려온 여러 대의 전파 치료기를 한 곳에 모아 동시에 전원을 켜 강한 전파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그 전파가 독일의 폭격기에 향하도록 만들어 독일의 폭격기가 전파를 제대로 수신할 수 없도록 전파를 교란시켰는데, 전파를 교란당한 폭격기 조종사는 결국 엉뚱한 곳에 포탄을 떨어뜨렸던 것이다. 그 바람에 영국 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독일의 포탄 공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됐고, 레지날드 존스는 오슬로 문서에 이어 또 한 번의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리고 레지날드 존스의 활약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그는 독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What is this? I've got good news. I've invented U-boat detection system. 함성을 지르며 회의실로 뛰어들어온 레지날드 존스. 그는 유보트 탐지 장치를 발명했다고 하는데, Are you serious? 레지날드 존스의 말에 모두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유보트 탐지 장치는 당시 영국에게 매우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내군의 강력한 무기였던 중형 잠수함 유보트. 유보트는 바다 밑에 잠복하고 있다가 군수물자를 실은 연합군의 선박을 집중 공격했다. 유보트 공격에 큰 피해를 입었던 영국은 언제 나타나 공격할지 모르는 유보트에 대처하기 위해 유보트의 위치를 탐지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레지날드 존스가 유보트 탐지 장치를 발명했다는 것이다. What? Have you really invented the U-boat detection system? I'm just kidding. I'm just kidding. I'm just kidding, guys. 그랬다. 모든 것이 레지날드 존스의 계획된 장난이었다. Just kidding. Let's make a song. 당시 SIS는 설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SIS의 정보가 독일로 새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레지날드 존스는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려 독일에서 보낸 스파이가 거짓 정보를 전송하게끔 했던 것이다. 레지날드 존스의 계획대로 레지날드 존스가 흘린 거짓 정보는 독일의 해군 사령관 칼 데니츠에게 보고되는데 Ja. Haben die Engländer etwa einen Detektor zur Aufspüren von U-Booten erfunden? Nach den Informationen zufolge stand dort U-Boote Infrastallen ausmachbar Und? und daher attackierbar. Das müssen wir verhindern. Was auch immer. Wir müssen es verhindern. 칼 데니츠는 시급히 대책을 강구했다. 그는 유보트 출격 명령을 모두 취소하며 모든 작전을 올스톱시킨 뒤 독일 내 유명한 화학자와 물리학자들을 소집해 적의 손에 포착되지 않는 특수 페인트를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오랜 연구 끝에 특수 페인트가 개발되자 모든 유보트에 특수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Jetzt ist Englands Entwicklung am Ende. 잘못된 정보의 수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신형 무기에 대처하느라 쓸데없는 시간과 돈을 들인 독일. 독일이 특수 페인트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던 사이 영국은 유보트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바다를 오가며 미국으로부터 군수물자를 공급받는 등 군사력을 키우는 데 주력했고 이는 2차 세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장난기로 지탄의 대상이었던 천재 물리학자 레지날드 존스. 하지만 그는 폐기 처분될 뻔했던 오슬로 문서를 지켜냈고 독일의 폭격기에 희생당할 뻔했던 수만 명 영국인들의 목숨을 구해냈으며 말 한마디로 독일의 유보트까지 따돌리면서 연합군 측이 전쟁의 승기를 잡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2차 세계대전의 숨은 영웅이었다. (1942년 2월 25일) 새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엄청난 굉음이 고요했던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는데 What the hell is it? 상황 파악을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다. 군인들이 하늘을 향해 포를 마구 쏘아대고 있었던 것이다. 대공포탄으로 인해 아비규환이 되고만 로스앤젤레스. 도대체 그들은 왜 그토록 무자비하게 대공포탄을 쏘아댄 것일까?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2월 25일 새벽 2시 25분. What's that? This is an emergency. This is an emergency. There are unidentified aircraft 120 miles off the coast of Los Angeles. 로스앤젤레스에 주둔하고 있던 미 육군 레이더망에 정체불명의 비행체들이 포착되었는데 보고를 받은 육군본부는 적군의 침입이라고 판단. 그 즉시 공습 경보를 발령함과 동시에 등하 관제를 실시했고 로스앤젤레스 전 지역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Report the current position of the aircraft. They're gone. The aircraft are gone. 그런데 순식간에 레이더망에서 사라져버리고 만 비행체들. No way. They're back. The 12,000 feet over Los Angeles. 놀랍게도 그 비행체들이 18분 후인 2시 43분
로스앤젤레스 도심 상공 4km 지점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비행체들이 어딘가로 이동하지 않고 로스앤젤레스 상공에 한참을 정지해 있었다는 사실인데, 결국 미 육군 65여단 대공포 부대는 의문의 비행체를 향해 서치라이트를 비췄고 지체 없이 대공포를 발사하기 시작했다. 무려 20분 가까이 계속된 대공포 발사. 그런데 They're gone. They're gone. They're gone again. 미 육군이 계속해서 포격을 하는 도중 또다시 사라져버린 비행체들. 그들은 이후 다시는 레이더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비행체들이 모두 격추되었을 거라고 생각한 육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로스앤젤레스 도심 어디에서도 의문의 비행체들이 격추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즉, 의문의 비행체들은 미 육군이 20분에 걸쳐 발사한 대공포탄 1,400여 발을 모두 피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인데, The entire incident was a false alarm. No aircraft showed up in the sky over Los Angeles. 당시 해군 장관이었던 프랭크 녹스는 지난 새벽 해군의 레이더망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공군 장관 헨리 아놀드 역시 공군의 레이더망에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군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는데, 즉 육군이 무언가를 잘못 보고 착각해 대공포를 쏘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약 2달 전인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격을 받은 이후 육군이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해군과 공군은 육군의 착각으로 발사된 무분별한 대공포탄으로 인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해군과 공군이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자 육군을 향한 비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해군과 공군의 주장처럼 로스앤젤레스 상공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면 육군의 착각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점점 커지는 비난 여론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육군은 해군과 공군이 입장 표명을 한 다음 날이 돼서야 공식 성명을 발표한다. 육군 참모총장 조지 마셜은 공식 성명을 통해 25일 새벽 로스앤젤레스 상공에는 분명 15대의 비행체가 나타났었다고 밝혔는데, 그는 의문의 비행체들이 육군 레이더망에 잡힌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음을 주장하는 동시에 실제로 비행체를 보았다는 목격자들을 함께 공개했다. 그들은 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헤럴드 이그제미너의 편집장 피터 젠킨스, 로스앤젤레스에서 32km 지점에 있는 롱비치 경찰국의 경찰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기자 빌 헨리였다. 이들은 모두 2월 25일 새벽 로스앤젤레스 상공에 떠있는 여러 대의 비행체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는데, 이처럼 미군 내에서조차 의문의 비행체 출현과 관련해 상반된 주장이 일자 지금의 국방부 장관격인 당시 전쟁성 장관 헨리 스팀스는 철저한 재조사를 지시한다. 그리고 곧 육군 참모총장 조지 마셜의 보고서를 토대로 2월 25일 새벽 로스앤젤레스 상공에 의문의 비행체가 나타났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로스앤젤레스 상공에 나타난 의문의 비행체가 일본군 소속의 전투기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당시는 일본군이 미국 영토에 대한 공격을 본격적으로 감행하기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2달 전인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이 미국 하와이주의 진주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기습 공격해 미군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상공에 비행체가 나타나기 이틀 전인 2월 23일 일본 해군의 대형 잠수함 I-17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약 148km 떨어진 산타바바라의 정유시설까지 공격했던 것이다. 연이은 일본의 공격에 자존심이 상한 미국은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폭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에 전문가들은 일본이 다시 한번 미국의 사기를 꺾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전투기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의문의 비행체가 일본군 소속일 것이라는 주장에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의문의 비행체들은 미 육군이 20분에 걸쳐 총 1,400여 발이 넘는 대공포를 쏘는 동안 단 한 차례의 공격도 감행하지 않았다. 만약 그 비행체들이 일본군 소속이고 로스앤젤레스를 공격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분명 선제 공격을 시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의문의 비행체들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미 육군이 대공포탄을 퍼붓는 동안에 단 한 차례의 공격도 감행하지 않았다. 미 육군이 의문의 비행체를 향해 쏜 대공포탄은 무려 1,400여 발. 하지만 대공포탄을 쏘는 동안 의문의 비행체들은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고 어디에서도 격추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미국 정부는 로스앤젤레스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의문의 비행체들의 정체를 밝히지 못한 채 미확인 비행물체의 침입으로 결론 내렸고, 이후 언론에서도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그렇게 로스앤젤레스를 아비규환으로 만든 2월 25일의 사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그러던 1975년 놀라운 주장이 제기되었다. The mysterious aircraft that appeared in the skies over Los Angeles on the early morning of February 25th, 1942 were UFOs. 저명한 물리학자이자 UFO 전문가인 브루스 맥카비가 1942년 2월 25일 새벽에 나타난 의문의 비행체가 외계에서 온 UFO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당시 현장에서 찍힌 사진을 분석한 결과 여러 대의 서치라이트가 비추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비행 접시 형태의 UFO라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사진 한 장을 공개했는데 놀랍게도 그 사진 속에서 서치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은 영락없는 UFO 형태의 비행체였던 것이다. 또 그는 의문의 비행체가 대공포탄의 공격에도 끄떡없었던 건 역시 UFO를 감싸고 있었던 보호막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당시 목격자들의 인터뷰를 제시했다. 실제로 당시 일부 목격자들은 대공포탄이 비행체가 아닌 그것을 둘러싼 보호막에 부딪혔다가 떨어지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고, 대공포를 발사한 군인들 역시 대공포탄 중 상당수가 하늘에서 폭발하지 않고 그대로 땅으로 추락한 뒤 폭발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그렇다면 맥카비 박사의 주장처럼 로스앤젤레스에 나타난 의문의 비행체는 정말 외계에서 온 UFO였을까? 맥카비 박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그가 분석한 사진은 조작된 것이며 의문의 비행체가 외계에서 온 UFO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박했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1,400여 발의 대공포탄을 피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의문의 비행체는 일본군의 전투기도 아니고 UFO도 아니라면 과연 1942년 2월 25일 새벽 로스앤젤레스 상공에 나타난 비행체들은 무엇이었을까? 사건이 발생한 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문의 비행체들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1955년 9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짐이라는 남자를 찾는 낯선 이가 있었다. Where's Jimmy? Jimmy? He was right here. Oh, look, there he is. Jimmy? 낯선 남자는 지미를 찾아내 은밀히 대화를 나누는데 그로부터 20분 뒤 낯선 남자를 만났던 지미는 싸늘한 죽음이 되어 발견됐다. 짐이라 불리던 남자, 그는 바로 이유 없는 반항으로 잘 알려진 영화배우 제임스 딘이었다. 불만에 가득 찬 찌푸린 얼굴, 청바지와 구부정한 어깨는
당대 최고의 인기 가도를 달리던 음악의 반항아 제임스 딘을 대표하는 이미지였다. 이유 없는 반항, 에덴의 동쪽, Who gets hold of as much land as they took it off somebody else? 자이언트, 세 편의 대표작을 남긴 제임스 딘은 지금도 할리우드의 그 어떤 배우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 영화인으로 추모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영화배우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 16개월 만에 불과 24살이라는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그렇다면 사고가 났던 그 시각에 영화 촬영 현장에 있어야 했을 제임스 딘은 대체 왜 촬영장과 멀리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죽음으로 발견됐던 것일까? 제임스 딘이 사망하던 날, 그가 사망하기 20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영화 자이언트 촬영을 하고 있었다. Someday I will. 그런데 그날 누군가 제임스 딘을 찾아왔고, Hey, isn't that Vic Damon? Vic Damon? 예고 없이 제임스 딘을 찾아온 불청객, 그는 바로 빅 데이몬이라는 남자였다. 빅 데이몬, 그는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당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가수 겸 뮤지컬 배우였다. 그런데 Jimmy, Pierre is my wife now, so there's no room for you. If you keep hovering around my woman, I'm not just gonna stand here and look around, you know. Well then, you need to make her happy. I will. 촬영 현장에 있었던 영화 스태프들에 따르면 제임스 딘을 찾아온 빅 데이몬은 자기 아내와의 관계를 청산해달라고 제임스 딘에게 위협적으로 요구했고, 그 후 충격을 받은 제임스 딘은 결국 촬영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 그리고 빅 데이몬을 만난 지 20분 뒤, 그의 말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제임스 딘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았고 자신의 은색 스포츠카를 몰던 중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혀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제임스 딘을 공항센터로 몰아넣은 빅 데이몬과 그의 아내 안젤리는 과연 제임스 딘과 어떤 관계였을까? 에덴의 동쪽과 이유 없는 반항에 출연하면서 이랴 세계 젊은이들의 우상이 된 제임스 딘. 당시 그의 인기는 할리우드 내에서도 대단했다.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여신으로 추앙받던 테리 무어를 비롯하여 로이스 넬슨, 케이시 주라도, 수잔 스트라버그와 같은 스타는 물론 이유 없는 반항에 같이 출연한 나탈리 우드, 자이언트에서 호흡을 맞춘 리즈 테일러 등 수많은 여배우들이 그에게 애정 공세를 펼쳤던 것이다. 하지만 제임스 딘은 어느 누구의 마음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Here's the time and the place. She'll be a good match for you because she's a quiet lady. Right above the camera. Look right at it. Yeah, now don't. 에덴의 동쪽을 찍으면서 제임스 딘과 친해진 배우 폴 뉴먼은 당시 청순한 외모로 시선을 끌던 내일이면 늦으리의 여주인공 피어 안젤리와의 만남을 주선하게 되고, 내키진 않았지만 제임스 딘은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된다. 그런데 안젤리를 처음 만난 날, 제임스 딘은 한순간 넋을 잃고 만다. 그는 처음 만난 안젤리에게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Oh, poor thing.
Is it dead? 3 coins in the fountain. Little fellow, there must have not much time left. 사실 제임스 딘에게 어머니는 특별한 존재였다. 9살 때 어머니를 잃은 뒤로 그는 모성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속 깊이 지닌 채 마음 한구석을 비워두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동안 숱한 여성들의 고백을 물리쳤던 것도 어머니 같은 여인을 찾지 못해서였다. 그러던 중 안젤리와 첫 만남을 가진 제임스 딘은 그녀의 따스한 마음과 조용한 언행, 청순한 얼굴에 완전히 매료됐고, 그 후 제임스 딘에게 안젤리는 어머니와 사랑스러운 연인의 모습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 세상 유일한 존재가 됐다. There you go. I love you. Can you feel my love? Will you marry me? 누구에게도 열지 않았던 마음을 안젤리에게만큼은 활짝 열었던 제임스 딘. 그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그녀에게 청혼을 했고, 안젤리는 제임스 딘의 청혼을 흔쾌히 받아주었다. 그때 제임스 딘의 나이 23, 안젤리는 22이었다. Cheering fans or fame mean nothing to me. I only care about how happy Angeline is and how much we love each other. 안젤리와 사랑에 빠진 제임스는 오직 그녀만을 위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안젤리의 어머니는 두 사람의 종교가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그들의 결혼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Anjali, why don't we just run away? Anjali? I love you, Jimmy, but I can't go against my mother. What do you mean? You're breaking up with me? Come on, you can't live with your mom for the rest of your life. Please. You have to be strong this time. I love you, Jimmy, and I'm doing this because I love you. You have to understand that. Anjali! 결국 집안의 결사적인 반대를 물리칠 용기가 없었던 안젤리는 제임스 딘과 헤어지게 되고, 얼마 후 안젤리는 어머니의 극성에 못 이겨 가수 빅 데이몬과 결혼하게 된다. 그렇게 안젤리와의 사랑을 이룰 수 없게 된 제임스 딘. 그 후 제임스 딘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점점 피폐해졌고 우울증도 깊어졌다. 그리고 그 후 Jimmy, I will die and leave a beautiful corpse. Jimmy. 제임스 딘은 일찍 죽는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남기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더 이상 그 누구와도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다. 제임스 딘은 상심이 깊어갈수록 영화에 더욱 매달리고 있었다. 그가 잠시나마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가 일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어머니가 짝지어준 빅 데이몬과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안젤리. 그러나 그녀도 행복하지는 않았다. 제임스 딘을 그리며 나날이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I wish you were here with me, not him. 그런데 아내 안젤리가 제임스 딘을 그리워하는 장면을 보게 된 빅 데이몬. 그는 안젤리가 자기와 결혼하게 된 것이 그녀가 제임스 딘과의 사랑을 부모님께 허락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고,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결국 제임스 딘을 찾아가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에게
아내인 안젤리와의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제임스 딘이 목숨을 잃게 되자 남편 때문에 제임스 딘이 죽었다고 생각한 안젤리는 더욱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된다. 제임스 딘이 사망한 뒤 안젤리는 크나큰 자책과 사무치는 그리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급기야 심각한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다가 몇 차례 자살까지 시도했던 안젤리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더군다나 제임스 딘 때문에 괴로워하는 안젤리를 남편은 빅 데이먼은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있었는데 빅 데이먼은 안젤리에게 끊임없이 독한 말을 퍼부며 그녀를 괴롭혔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한 지 4년 만에 결혼 생활을 청산하게 된다. They've been here before. I've lived through it. 그런데 그 후 I will live through it again. 안젤리는 무일푼의 삼류 영화의 탄력을 맡는 신세로 전락해버렸고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린 그녀는 결국 내 사랑에게로 가는 날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그녀의 나이 39세였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영화배우 제임스 딘 그리고 그의 여자 피어 안젤리. 만약 제임스 딘이 죽음을 맞이하기 20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린다면 이 모든 불행을 막을 수 있었을까? We live fast, die young, and we leave a beautiful corpse. My love died in a Porsche, so I'm not afraid of dying. 두 사람의 이루지 못한 사랑은 사연이 공개된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2005년 5월 2일) 영국 신문 옵저버지에 놀라운 소식이 실렸다. 그것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 작품 모나리자가 미완성이라는 기사였다. 기사에 의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전문가이자 레오나르도 박물관의 관장인 알레산드로 베초시가 다빈치의 비공개 초상화를 근거로 이와 같은 추측을 했다고 하는데, 베초시가 본 다빈치의 초상화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 베초시가 모나리자가 미완성 작품이라는 근거로 제시한 초상화는 16세기 롬바르디아 지방의 화가가 그린 것이었다. 공개되지 않은 그 초상화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오른팔을 옷으로 붕대처럼 감싸고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한다. 초상화를 분석한 베초시는 다빈치가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펴지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듀피트렌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추측했다. 그는 다빈치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림을 전혀 못 그리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장시간 동안 오른손으로 팔레트를 들고 그림을 그리기에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모나리자의 눈썹이 없는 것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팔마비 증세로 모나리자를 완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베초시는 다빈치가 말년에 동방 박사들의 경배, 성 히에로니무스 등의 그림들을 미완성으로 남긴 이유도 바로 듀피트렌 질환 때문이라고 했는데, 베초시의 주장대로라면 모나리자는 다빈치의 미완성 작품이지만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실 예술가들이 작품을 미완성으로 남긴다는 것은 작품을 끝낼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되어 비평가들의 큰 비난을 사는 일이었다. 하지만 많은 예술가들은 다양한 이유들로 미완성 작품을 남길 수밖에 없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대중들은 때로는 완성작들보다 미완성작에 더욱 열광하기도 한다. 완성작들과는 달리 미완성 작품에서는 작가가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완성 작품을 가지고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완성작을 상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의 대표 작가 찰스 디킨즈의 유작이자 미완성작인 추리소설 에드윈 드루드의 비밀의 결말을 궁금해하는 팬들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에드윈 드루드의 비밀 해결 국제 콩쿠르를 통해 직접 결말을 추리해본다고 한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대표 화가 미켈란젤로. 그 역시 유난히 미완성 작품을 많이 남긴 예술가였다. 1505년 미켈란젤로는 당시 교황이었던 율리우스 2세의 사후 영혼을 기리는 무덤인 영묘를 만들기 위해 로마로 가게 된다. 그는 성 베드로 대성당 한가운데 있는 광장에 조각상으로 장식된 4개의 벽으로 둘러싸인 영묘를 만들 계획이었고, 가장 먼저 영묘를 장식할 7개의 노예 조각상들을 제작할 생각이었다. 율리우스 2세 역시 그의 계획에 흡족해하며 미켈란젤로가 계획한 영묘 제작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대리석을 모두 주문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율리우스 2세의 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영묘 제작에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예산을 줄이기 시작했다. Please come with us. 그러던 1508년 미켈란젤로는 진행 중이던 작업을 중단한 채 끌려가게 되었고, 갑자기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를 그리게 되었다. 무려 4년에 걸쳐 천장화 작업을 마친 미켈란젤로는 다시 한번 영묘를 장식할 노예 조각상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바뀌는 교황들마다 미켈란젤로에게 작품 제작을 명령했고, 산 로렌초 성당의 예배당을 짓는 데 13년, 시스티나 예배당의 최후의 심판을 그리는데 또다시 6년을 쏟아부으며 번번이 노예 조각상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1545년 3월, 작업을 시작한 지 무려 4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율리우스 2세의 영묘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처음의 계획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만들어진 율리우스 2세의 영묘에는 미켈란젤로의 노예 조각상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고, 더 이상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 미켈란젤로의 노예 조각상은 그렇게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고 말았다. 그런데 외부의 장애로 인해 작품을 미완성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던 예술가는 미켈란젤로만이 아니었다.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 그는 1883년 가을 그의 마지막 작품이자 그의 작품들 중 가장 대작으로 꼽히는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건축을 맡게 된다. 가로 150m, 중앙돔의 높이가 무려 170m인 엄청난 규모의 성당을 계획했던 가우디는 성당 출입구가 있는 정면을 장식할 파사드를 그리스도의 탄생, 순환, 영광, 이렇게 3개의 테마로 만들 생각이었다. 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성당을 건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나 가장 큰 문제는 공사에 쓰이는 막대한 비용이었다. 한 해의 공사비가 35만 페세타, 현재 가치로 무려 2천억 원이나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우디. 하지만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공사 비용은 오로지 신도들의 모금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툭하면 공사 비용이 모자라게 일쑤였고, 심지어 어느 해에는 재정난으로 인해 일꾼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1909년 7월 바르셀로나에서 발생한 모로코 전쟁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일으켰고, 이는 곧 반교회 운동으로 바뀌어 수많은 성당과 수도원들이 파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다행히도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공사는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더디게 성당 건축이 진행되는 가운데 가우디는 어느덧 60세가 되었다. 하지만 1926년 6월 성당을 짓는 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고민하며 길을 걷던 가우디는 달려오던 전차를 보지 못해 사고를 당하고 만다.
당시 자신의 전 재산까지 성당 건설에 바치는 바람에 너무나도 초라한 행색이었던 가우디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렇게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40년이 넘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미완성으로 남겨둔 채였고, 계획했던 3개의 파사드 중 탄생의 파사드만을 완성한 상태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가우디의 뜻을 이어받은 후손들에 의해 1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건설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200만 명에 가까운 방문객들이 성당이 완성되는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몰려든다고 한다. 가우디가 일생을 바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미완성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다. 미켈란젤로와 가우디가 그림없는 외부의 장애로 인해 미완성 작품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예술가라면, 자신과의 싸움 때문에 미완성의 작품을 남긴 예술가도 있다. 근대 조각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로 꼽히는 오기스트 로댕. 그는 철저한 완벽주의자였다. 1880년 로댕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새로 지을 장식 미술관의 정문 조각 제작을 주문받게 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 2부 순교자를 포함한 총 186명의 인물들을 새겨넣은 높이 7.57m, 너비 4m의 청동부조 지옥의 문을 만들 계획이었다. 그런데 1885년 프랑스 정부의 미술관 건립 계획은 돌연 취소되고 만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로댕은 하루도 쉬지 않고 지옥의 문 제작에 열을 올렸고, 그 작업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로댕은 작품의 완성 날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던 지옥의 문을 보다 완벽하게 완성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 로댕의 눈에 계속해서 자신의 작품의 허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망치로 작품을 깨버리고 다시 만드는 과정을 수도 없이 되풀이했던 것이다. 그렇게 로댕은 1917년 사망하기 직전까지 무려 40년에 걸쳐 지옥의 문 제작에 전념했지만 결국 미완성으로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로댕이 자신의 작품을 조금만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봤다면 우리는 완성된 지옥의 문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자의에 의해 혹은 타의에 의해 미완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작품들. 때로는 완성작들보다 미완성 작품들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어쩌면 그 작품들 속에 미완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은 아닐까.